2월 5일 수업 시작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어제 봤었던 거는 넘파이라고 하는 패키지였어요. 이 패키지는 배열이라고 하는 리스트 확장판 같은 자료 구조를 제공해 주는데, 가장 기본적인 특성은 동일한 데이터 타입만 허용한다. 이게 가장 큰 특징이었고요. 그 다음에 파이썬의 기본 기능보다 좀 더 확장된 수학적 연산 기능을 포함하고 있다는 거죠. 이 넘파이가 갖고 있는 기능이 진짜 많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약간 응용과학 쪽이잖아요. 근데 순수 과학 쪽에선 넘파이를 되게 많이 써요. 정밀한 계산 같은 거 해야 될 때. 그냥 우리는 그냥 가장 기본적인 것만 살펴본 거고요. 오늘은 새롭게 판다스라고 하는 패키지를 접해 볼 거예요. 이 판다스는 시리즈와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를 제공을 합니다. 이 판다스의 주요 용도는요, 기본적인 통계 기능을 제공을 해요. 그래서 이 판다스 하나만 공부하는 것만으로 웬만한 통계학과 4년치 수업이 나와요. 그만큼 분량이 되게 어마어마하고요. 그 다음에 특히 데이터 프레임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의 기본 데이터 타입으로 사용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진입점이 판다스예요. 자, 얘도 패키지니까 우리 설치를 해줘야 되거든요. 명령 프롬프트 또 여시고요. 컴퓨터에서 윈도우 로고키랑 R 동시에 누르면 이제 실행이란 창이 나온다 그랬죠? 여기다가 cmd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돼요. 여기서 pip install, 그 다음에 그냥 판다스라고 하면 되는데, 오늘은 새로운 옵션 하나 더 넣어봅시다. 빼기 2개 업그레이드 판다스라고 하면은, 이 업그레이드라고 하는 옵션이 뭐냐면, 혹시라도 기존에 설치가 돼 있다면 기존 거를 지워버리고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라는 뜻이에요. 자, 이렇게 입력하고 엔터 치시면 일단 오늘을 진행할 수업 준비가 됩니다. 자, 진행할게요. 얘는 넘파이보다 시간이 조금 더 오래 걸려요. 네, 저는 다 설치가 됐네요. 자, 가끔 이렇게 pip 명령을 내렸을 때 마지막에 요런 안내 멘트가 나올 때가 있거든요. 이게 가끔 한 번씩 떠요. 이게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게 pip라고 하는 명령어인데, 얘가 지금 제 컴퓨터에 24.3.1 버전이 깔려 있는데 25로 최신 버전이 나왔대요. 그래서 pip 자체를 업그레이드 하세요 라는 뜻이에요. 방법은, 자, to update run, 업데이트를 위해선 실행하세요. 그리고 명령어 제시되잖아요. 요거 그대로 한번 입력해 주면 돼요. 그러면 pip가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거는 매번 할 필요는 없고 마지막에 이런 메시지가 나올 때마다 한 번씩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판다스라는 녀석을 가보죠. 자, 판다스는 이제 관계형 또는 분류된 데이터라고 명시가 되어 있는데, 아직 관계형이 뭔지 분류된 데이터가 뭔지 우리가 개념이 정리가 안 돼 있으니까 이런 얘기는 건너뛰고, 데이터로 작업할 수 있게 설계된, 그리고 데이터 구조를 제공해주는 파이썬 패키지다.
그래서 실용적인 실제 데이터 분석을 수행하기 위한 고수준의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기능이 엄청 많은 객체를 쓸 수 있다. 파이썬 공부할 때 객체라고 하는 용어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객체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클래스라는 코드도 작성을 해야 되는데 이걸 통칭 객체 지향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 공부 안 하고 넘어오셨을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클래스 작성하는 거 1도 몰라도 데이터 분석하는데 아무 지장 없어요. 대신에 한 가지만 기억합시다. 객체를 제 나름대로 다시 정의를 했어요. 객체는 내부에 하위 변수와 함수를 포함하고 있는 특수 변수예요. 그래서 어떤 변수 이름이 나와 myList 한 다음에 점 찍고서 뭐 함수를 호출하거나 아니면은 값을 출력하고 싶은데 myList에 뭐 이런 식으로 변수를 출력했다. 파이썬 코드 작성하면서 점 찍어본 경험들 다소 있으실 거예요. 코드가 잘 나가다가 점이 튀어나왔다. 그럼 왼쪽 게 객체예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건 그 객체 안에 포함되어 있는 하위 변수 내지는 함수예요. 이렇게만 정리하셔도 쓰는데 전혀 지장 없어요. 물론 객체라는 걸 우리가 직접 만들지는 못하겠죠. 그러려면 이걸 배워야 되니까. 괜찮아. 데이터 분석하면서 프로그램 코드 그렇게 깊게 안 들어가요. 아마 저랑 같이 공부하면서 반복문 돌리는 거 손에 꼽을걸요 진짜. 다시 원래 말로 가서요. 고수준의 객체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니까 점 찍었을 때 딸린 식구가 겁나 많은 객체를 쓸 수 있다. 판다스라고 하는 녀석이 갖고 있는 객체가 기능을 엄청 많이 내장하고 있어요. 넘파이는 잽도 안 될 정도로. 왜냐하면 얘가 통계학이라는 학문을 다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 SQL 테이블. 이거는 뭐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공부해야 되는 개념이니까 SQL은 지금 넘어가고요. 아마 언젠가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판다스는요, 일단 엑셀 같이 그 유형이 지정된 열이 있는, 그러니까 열이라는 게 표에서 이 열이요. 행렬할 때 열이 있는 테이블 형식 데이터. 테이블이라는 건 표를 뜻해요. 표. 쉽게 말하면 머릿속에 엑셀을 떠올려 보세요. 표 나오죠? 판다스가 실제로 그 엑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판다스를 필두로 해서 파이썬의 최종 목표는 엑셀을 대체하는 거예요. 실제로 파이썬 창시자가 그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지금 쏙 들어갔어. 왜냐면 파이썬 창시자가 마이크로소프트에 입사를 해버렸네. 그럼 우리 회사인데 우리 회사 제품을 엿먹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아직 정식 출시는 안 돼 있고요. 엑셀 유료 버전을 이제 쓰는 경우에만 돼 있는데 파이썬이 엑셀에 들어갔습니다. 엑셀의 파이썬 시작이라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페이지가 있잖아요. 이미지 검색해서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뭐 아무 그림이나 하나 열어볼게요. 좀 해상도 큰 그림으로. 자, 지금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 보시면 요 칸 있죠. 요 칸이 각각 그 파이썬 코드를 내장하고 있는 칸이에요. 엑셀 써보신 분들은 해봤을 텐데 엑셀 칸에서
equal이라고 하면은 파이썬이 내장하는 함수를 씁니다. 여러 가지 연산식 같은 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 20, 30, 40 이렇게 값이 있을 때 여기다가 equal 찍고 함수 이름을 넣어요. 그리고 괄호 함수니까 파라미터를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괄호를 열어. 그리고 파라미터를 주기 위해서 엑셀 칸을 드래그해요. 그리고 괄호 닫어. 이렇게 함수 호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엔터 땅 치면은 그 함수의 리턴 값이 여기 찍혀요. 이게 엑셀 쓰는 법이거든요. 그래서 엑셀에 함수가 되게 많아요. 여기에 엑셀 최신 버전은 equal하고서 py라고 입력하면은 요 칸에서 파이썬 소스 코드를 작성할 수 있게 화면이 바뀌어요. 그러면 대체로 이 엑셀에 있는 내용을 지금 우리가 공부할 판다스를 사용해서 여기 보면 파이라고 들어가 있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부터 공부할 모든 내용은 엑셀 최신 버전에 이미 반영이 돼 있어요. 전문직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일반 사무직들도 엑셀은 기본이잖아요. 그 말은 뭐냐면은 이게 지금 정식으로 안 나온 게 아니라 정식으로 출시는 돼 있는데 오피스 365라고 해서 왜 구독형 버전 있잖아요. 그거에서만 쓸 수 있는 기능이거든요. 이게 왜 아직까지 대중화가 안 됐냐면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오피스 같은 거 돈 안 내고 해적판 쓰잖아, 솔직히. 그러다 보니까 최신 버전이 좀 늦게 퍼져서 그래요. 아직까지 2016 버전 쓰는데 되게 많거든요. 지금 여기 학원 컴퓨터도 보니까 2016 버전이더라고요. 제가 알기로 그 엑셀에 파이썬이 들어간 게 2024년도 버전에 들어갔어요. 그 말인즉슨 여러분들이 졸업할 때쯤 되면은 지금 최신 버전이 이제 해적판으로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쯤에는 일반 사무직도 파이썬이 취업하려면 기본이 된다는 소리야. 장담할게요, 지금 이 얘기는. 중요한 내용인 거 팍팍 티나죠. 자, 그래서 원래 판다스는 엑셀 형태의 데이터를 다루는 게 목적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짝짝꿍이 맞아서 엑셀에 들어가 버렸다. 그 얘기고요. 정렬되었거나 혹은 정렬되지 않은 시계열 데이터. 시계열 데이터라는 거는 시간의 순서에 따라 기록한 데이터예요. 날짜별 온도, 날짜별 주가, 뭐 이런 것들. 행 및 열 레이블이 포함된 임의의 행렬 데이터. 행렬 데이터가 곧 엑셀 데이터예요. 일반적인 통계 세트. 뭐 이런 겁니다. 자, 판다스는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 두 개를 제공하는데 재무, 통계, 사회과학, 그 밖에 다양한 공학 분야에서 대부분의 사례를 처리할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스포츠학과든 뭐 도시공학과든 토목학과든 할 것 없이 요즘은 다 이걸 배워요. 자, 시리즈하고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자료 구조라고 했고요. 시리즈는 1차원 데이터고요. 데이터 프레임은 2차원 데이터예요. 자, 우리가 어제 리스트가 넘파이 배열로 업그레이드 되는 걸 경험했죠. 그럼 이 넘파이 배열을 시리즈로 업그레이드 시킵니다. 중간 과정 띄고 리스트를 바로 시리즈로 업그레이드 시킬 수도 있습니다. 시리즈를 뭘로 이해하면 되냐면요. 다시 엑셀 킬게요. 자, 엑셀에 데이터가 이렇게 있다고 치자고요. 보통 엑셀 이렇게 표로 구현하잖아요. 이때 요거 한 줄, 세로로 한 줄, 그게 시리즈예요. 명확하죠? 자, 그러면 한 줄만 떼봅시다. 눈썰미 얼마나 좋은지 볼까요? 자, 이거 누구 점수야? 모르지 뭐 어떻게 해요? 그거 물어볼 줄 어떻게 알았어, 그쵸? 이걸 알려면 이름이 같이 붙어야 되죠. 이렇게요. 시리즈의 특징은요,
각각의 데이터를 식별할 수 있는 고유한 인덱스가 따라붙어요. 항상.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인덱스의 개념은 뭐야? 0, 1, 2, 3, 4로 시작하는 일련 번호 개념이죠. 자, 프로그래밍 생각하지 말고 인덱스가 우리말로 직역하면 뭐예요? 색인이거든요. 두꺼운 책 맨 뒤에 보면 나오는 찾아보기 있잖아요. 그거라고요. 그러니까 원래 의미는 어떤 대상을 고유하게 식별하기 위한 라벨을 뜻해요. 근데 프로그램에서는 숫자가 제일 간단하니까 0, 1, 2, 3, 4 이렇게 일련 번호를 붙인 거야. 그래서 일반적으로 코딩에서 인덱스라고 하는 거는 그냥 여러분들 각자 학교에서 쓰는 출석 번호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가 출석 번호만 있나? 이름도 있잖아요. 시리즈는 인덱스를 대놓고 이렇게 문자열로 지정할 수 있는 특징이 있어요. 지정 안 하면 숫자로 자동 매김하는데 이렇게 0번, 1번, 2번 이렇게 자동으로 매겨지는데 우리가 문자열로 이렇게 지정해 줄 수도 있다. 여기까지 이해하면 시리즈 다 본 거야. 자, 코드 봅시다. 자, 판다스 패키지에서 시리즈라는 클래스를 임포트합니다. 클래스라는 개념이 아직 정리가 안 됐으면 판다스 패키지로부터 특정 기능 하나를 임포트, 갖고 온다. 그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자, 리스트나 넘파이 배열을 업그레이드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리스트 자료형을 가공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리스트 준비한 다음에 얘를 시리즈한테 파라미터로 줘요. 그럼 리턴 되죠? 출력하면 아까 제가 시리즈의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인덱스가 대놓고 있다 그랬죠? 출력하면 실제로 인덱스가 대놓고 같이 출력돼요. 근데 지금은 딱히 내가 인덱스를 적용시킨 게 아니기 때문에 파이썬이 알아서 이렇게 일련 번호 형태로 인덱스를 적용을 해줘요. 쓰는 거는 일반 리스트랑 똑같아요. 0번째, 2번째, 4번째 출력해라. 리스트나 넘파이는 인덱스 번호라는 게 개념적으로 존재하는 거지 실존하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얘는 인덱스 번호가 실존하는 형태예요. 자, 이 데이터 변수 이름이 컬럼이에요. 컬럼.values라고 하면은 값만 뽑아요. 얘는 타입을 확인해 보면은 넘파이 배열이에요. 리스트 함수한테 주면은 대놓고 리스트로 바뀌겠죠. 그러니까 시리즈에서 인덱스 걷어내고 값만 뽑아서 리스트로 바꾼다. 추출한 거고요. 컬럼.index라고 하면은 인덱스 번호만 진짜 대놓고 뽑아냅니다. 레인지 인덱스 객체예요. 0부터 5 전까지 일씩 증가. 타입 확인해 보면은 판다스 안에 있는 레인지 인덱스라는 타입의 객체예요. 얘도 리스트로 변환하면은 이렇게 대놓고 숫자를 뽑아낼 수 있어요. 자, 시리즈를 만들 때 자, 간단하게 값 두 개만 넣을게요. 이렇게 만들면서 인덱스라는 파라미터로 하나씩 짝을 지어서 이름을 정해주면은 인덱스가 숫자가 아니라 문자열로 대놓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진짜 일련 번호 체계가 아니라 모든 데이터에 이름표를 대놓고 붙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딕셔너리랑 비슷하죠. 하나 더 만들었어요. 일요일, 토요일. 자, 잘 보세요. 위에 거는 토요일, 일요일이고 아래 거는 일요일, 토요일이에요. 순서가 다르죠? 순서가 다르죠? 자, 얘네끼리 더하면 어저께 넘파이를 더했을 때는 위치가 똑같은 애들끼리 더했죠. 얘는 인덱스가 똑같은 애들끼리 알아서 더해요. 그러니까 일요일끼리 토요일끼리 알아서 더해요. 그래서 합산이 된다. 자, 이게 시리즈의 기본 특성입니다. 주요 포인트는 인덱스를 우리가 대놓고 정해줄 수 있다. 넘파이를 업그레이드한 거기 때문에 넘파이가 갖고 있는 기본 기능을 그대로 다 갖고 있어요. 자, 다시 한번 판다스에서 시리즈 가져왔고요. mp.arrange
0부터 100 전까지 10씩 증가. 자, 그럼 0부터 이렇게 쪼르륵 들어오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자, 컬럼점 이름에 대한 조건식을 부여하면 이 조건을 충족하는 애들만 가져옵니다. 어제 넘파이랑 똑같죠? 자, 근데 end부터는 얘가 조금 나요. numpy 같은 경우는 mp.logicalend라고 하는 긴 함수로 호출했잖아요. 이제 좀 그게 귀찮았나봐. 네. 괄호를 이중으로 치면 end 검색이에요. 우어 검색은 괄호를 대괄호를 하나만 치되 안에다가 파이프라인을 겁니다. 이 파이프라인이 뭐냐면 여러분들 백스페이스 왼쪽에 보면 이렇게 생기고 이렇게 생긴 키 있죠. 네. 요거예요, 요거. 그러면 Shift 누르고 눌러야겠죠? 특이사항은 우어 검색 같은 경우는 각각의 조건을 소괄호로 묶어야 돼요. 이거 안 묶어도 되나 하고서 써봤는데 제가 확인했을 때는 반드시 묶어 써야 됐거든요. 이따가 실습할 때 한번 확인해보세요. 소괄호 안 넣어도 되는지 안 되는지. 제가 알기로는 넣어야 돼요, 반드시. 그러면 10 이하이거나 70 이상인 데이터만 뽑아오죠. 자, 데이터 타입 변환. numpy랑 마찬가지로 edgeTime 메서드를 씁니다. 자, 마찬가지로 0부터 10씩 증가하는 데이터 또 준비했고요.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준비했어요. 단순히 타입을 하기냐면 정수예요. int32. 자, 시리즈 객체점 info라는 함수를 추출해 보면은 요 객체의 기본 정보가 나옵니다. 자, 인덱스는 10개고요. 엔트리는 0부터 9까지다. 이 시리즈 객체의 상세 이름은 정해져 있지 않고 데이터 타입은 총 10개의 데이터가 있는데 널이라는 게 빈값이에요. 빈값은 하나도 없고 전부 정수 타입이다. 컴퓨터상에서 메모리를 172바이트를 사용하고 있다. 메모리까지는 뭐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자, origin.edgeType float라고 하면은 이제 데이터 타입 확인했을 때 실수 타입으로 바뀌죠. 실제 값을 출력해 보면은 전부 소수점 0이 뒤에 붙어 있습니다. 자, 문자열로 바꾸면 문자열은 데이터 타입 출력하면 오브젝트라고 나와요. 자, 오늘 것까지는 아마 하시면서 그 코드를 이거를 그냥 쭉 따라서 실습하는 거면 읽고 알 것 같으면 넘어가셔도 괜찮아요. 오늘 것까지는. 왜냐면 아직까지는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기를 살펴보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직 응용 같은 걸 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내일 내용부터는 내용이 좀 늘기도 하거니와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제 문제도 제가 준비했어요. 이런 문제들을 직접 풀면서 사회조사 분석사 2급 실기작업 문제에서 일부 추출해오기도 하고요. 문제를 풀면서 이제 코드가 어떻게 응용되는지는 내일쯤부터 나올 거예요. 오늘까지는 그냥 흐름을 파악한다. 그 정도만 하시면 돼요. 자, 집계 origin.sum min max min 합계, 평균, 최대값, 최소값, 반음, 분산. std는 표준 편차. 미디안, 중앙값이라고 하는 겁니다. 중앙값이 뭐냐면요.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한 다음에 맨 가운데 있는 값이에요. 데이터가 홀수 개면은 가운데 거 하나만 뽑으면 되고요. 데이터가 짝수면 가운데 있는 두 개의 평균이에요. 뭐 말 나온 김에 나중에 중앙값 뒤에서도 설명하겠지만 중앙값을 어쩔 때 쓰냐면은 평균을 신뢰할 수 없을 때 써요.
자, 한 달 급여 300만원, 400만원, 350만원, 620만원, 그 다음에 뭐 380만원, 뭐 보통 요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할 거라고요. 월급이 620만원 대면 연봉 1억대예요. 연봉 1억이면은 세금을 엄청 많이 뜯기기 때문에 한 달 실수령액이 650이 안 돼요. 근데 갑자기 뭐 420, 갑자기 어떤 한 명이 월급이 지 혼자 3천만원 이래버려. 그럼 얘가 평균을 확 끌어올리잖아요. 그쵸? 그럼 이거 다 평균 내보면 얼마야? 300, 400, 350, 620, 380, 420, 3000. 자, 얘네들 평균 한번 내볼까요? 자, 3천만원짜리 하나 때문에 평균 월급이 781만원으로 뛰었어요. 자, 그러면은, 자, 우리 회사의 평균 월급은 781만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게 이런 거라니까. 그럼 밑에 있는 이 세 사람은 과연 동의할 수 있을까? 이 사람들은 동의할 수 있을까? 그럼 그때부터 여기는 이제 탈출각이지, 이 회사는. 이럴 때 쓰는 게 중앙값이에요. 평균을 신뢰할 수 없을 때 데이터를 순서대로 정렬해 놓고 거기서 총 7개니까 가장 가운데 있는 값. 그러면 자, 우리 회사의 평균 급여는 400만 원을 기준으로 분포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 봤을 때 그래 뭐 얼추 비슷하긴 하네 라고 납득은 하겠죠. 그래서 평균의 함정이라는 게 전에 그 마이클 조던 얘기도 했었지만, 그래서 데이터의 중심을 알고 싶으면 항상 평균과 중앙값을 같이 봐야 돼요, 통계적으로. 그래서 평균이랑 중앙값이 격차가 크면은 데이터 불균형이 심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한 중앙값을 계산해주는 기능이에요. 다 봤네. 자, 1교시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 있는 내용들 각자 실습해보시고 결과 확인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교시 시작합시다. 자, 이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서 가장 핵심이 되는 데이터 타입이에요. 데이터 프레임이라고 하는 형태인데요. 얘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생긴 게 그냥 엑셀이에요. 엑셀 자체예요. 그래서 엑셀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는 이 판다스의 데이터 프레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엑셀의 구조를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럼 데이터 프레임이라는 걸 어떻게 만드느냐? 엑셀 표 같이 생겼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2차원 리스트를 갖고 만들거나,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헷갈려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반대로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 자, 그 다음에 CSV라고 하는 파일 형태가 있어요. 혹은 엑셀 파일에서부터 읽어올 수 있고요. 우리는 여기까지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뭐 SQL이라고 하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걸 배우면은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가져올 수도 있고요. 웹페이지에 있는 데이터를 수집할 수도 있어요. 웹사이트 크롤링이 가장 대표적이죠. 어제 말씀드렸던 부분이 뭐냐면은, 혹시라도 이제 수업 내용을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해서 수업 시간을 조금 단축시키는 게 가능해진다면, 네, 이 웹데이터 수집하는 거, 요것도 한번 해보고 싶다. 네, 요게 내용이었어요. 자, 웹에서 수집한 경우는
웹에서 데이터를 수집하면은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혹은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로 변환한 다음에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꿔요. 자, 이제부터 이 과정을 볼 거예요. 자, 일단 필요한 패키지를 참조할 겁니다. 판다스에서 데이터 프레임 클래스 가져오고요. readcsv라는 함수와 readexcel이라는 함수 두 개를 가져올게요. 데이터 프레임의 구조는 기본적으로 행과 열로 구성돼요. 행을 인덱스 혹은 로우라고 부르고요. 열을 컬럼 혹은 변수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로우와 컬럼이라는 값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요. 데이터에서는 인덱스와 변수라는 말을 많이 불러요. 여기서 변수라고 하니까 파이썬 배울 때 처음 배웠던 A는 100 이런 거 얘기하는 건가 그렇게 생각될 수도 있는데요. 데이터에서 변수라 함은 이렇게 엑셀이 있을 때요. 열 하나를 변수라고 해요. 열 하나를 변수라고 한다. 근데 이게 나중에 또 머신러닝으로 넘어가면 용어가 또 바뀌어요. 데이터 공부하면서 조금 열받는 것 중에 하나가 분명히 같은 걸 가리키는 대상인데 용어가 계속 바뀌어요. 일반적인 프로그래밍에서는 열을 컬럼이라고 합니다. 근데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열을 변수라고 합니다. 머신러닝에서는 이 열을 피처라고 합니다. 자, 지금은 변수까지만 정리합시다. 자, 특별한 옵션을 지정하지 않을 경우 인덱스와 컬럼에는 0부터 시작하는 일련 번호가 부여돼요. 자, 그레이드 데이터라는 2차원 리스트를 표현할게요. 번호, 성별, 과목별 점수 이런 의미로 2차원 리스트를 준비했어요. 이 2차원 리스트를 통째로 데이터 프레임한테 던져주면요. 이렇게 바뀌어요. 특이사항은 우리가 2차원별 만들면 보통 행 단위로 구성하죠. 얘도 그대로 이렇게 옵니다. 그 다음에 각각의 이제 0번째 열, 1번째 열, 0번째 행, 1번째 행 이런 식으로 데이터 프레임이 만들어지는 거죠. 자, 일반 리스트 같은 경우에 요 남자라는 값에 접근하고 싶으면 행 먼저 접근하죠. 4행 1열로 접근하잖아요. 일반 리스트는 행을 우선 접근해요. 0번째 행의 1번째 열, 0번째 행의 1번 남자가 되겠죠. 자, 이거 적응 좀 하셔야 돼요. 데이터는 열 우선이에요. 그래서 열을 먼저 접근합니다. 0번째 열의 1번째 행. 자, 똑같이 0,1로 지정을 했어요. 이게 2차 배열이었다면 0번째 행의 1번째 열이니까 남자가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요 데이터 프레임의 0,1이라고 하면은 0번째 열의 1번째 행이기 때문에 2가 나와요. 엑셀을 조금 다뤄봤다면 이해하기가 쉬운데 요 92라는 값이 들어있는 엑셀 칸의 이름을 한번 봅시다. 열별로 알파벳이 붙어있고 행 단위로 숫자가 붙어있죠. 엑셀은. 자, 찍어볼게요. 자, D4라고 나오죠. D4 열 우선이죠. 지금 이름이. 데이터는 원래 열 우선 접근이에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적응하기 되게 힘들었어요. 왜냐면은 프로그래밍을 거의 15년 이상 한 다음에 데이터를 공부한 거거든요.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이거 적응이 진짜 안 됐어요. 저. 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 때 iNames라고 해서 리스트를 하나 준비했고요. cNames라고 해서 리스트를 준비했어요. 인덱스 이름과 컬럼 이름으로 사용할 리스트입니다. 자, 이걸 가지고 아까 2차 배열을 다시 한번 만들어 볼게요. 데이터 프레임, 데이터 지정하고요. 인덱스는 iNames, 컬럼스는 cNames라고 부여하면은 열과 행에 이름이 붙어요. 이게 더 보기 편하죠? 그러니까 보통 데이터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지금 만든 거는 이제 2차원 리스트로 만든 거예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또 다른 형태는요. 리스트를 원소로 갖는 딕셔너리. 자, 딕셔너리니까 일단 중괄호부터 시작하겠죠. 각각의 키가 있고요. 그 키에 대응되는 값이 리스트인 거예요. 자, 이거를 통째로 데이터 프레임으로 바꾸면 딕셔너리의 키는요. 데이터 프레임은 열 우선이라 그랬죠. 열의 이름이 됩니다. 중심 잡으셔야 돼요. 항상 열 우선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딕셔너리를 갖고 만들 때는 이미 열 이름은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에 대한 이름만 지정해주면 돼요. 인덱스라는 파라미터에다가 지정해주면 돼요. 요것도 또 헷갈리면 안 되는 게 인덱스, 컬럼, 스 얘는 단수고 얘는 복수예요. 이것도 또 하나의 헷갈리는 요소예요. 데이터 분석 쪽이 전문 프로그래머들이 만든 게 아니다 보니까 데이터 분석 관련된 기능들은 그 프로그래밍 전문가가 만든 게 아니라 통계학이나 데이터 분석 전문가들이 만든 거다 보니까 코딩적으로 약간 누더기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좀 헷갈리게 하는 요소들이 덜어 있어요. 데이터 분석할 때 파이썬 말고 R이라고 하는 언어도 있어요. 뭐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 얘는 더 짜증나는 게 함수 파라미터 할 때 색상 값이다. 그러면 자, 색상이라고 하면은 뭘 떠올려요? 컬러. 그쵸? 그거를 영국식으로 표기해. 그래서 COUL 어딘가 U가 들어가더라고요. 와, 나 그거 맨날 오타나는데 진짜 짜증났어요. 데이터 쪽에 약간 그런 게 좀 많아. 데이터 프레임을 만든 다음에 index.name 이라고 하면은 요 인덱스에 이렇게 이름 붙여줄 수 있어요. 근데 요건 사실 뭐 별로 쓸데없는 거긴 해요. 요 인덱스에도 이렇게 제목을 붙여줄 수 있다. 자, 그 다음 딕셔너리를 원소로 갖는 리스트입니다. 전체적으로 리스트인데 리스트의 원소가 싹 다 딕셔너리인 거예요. 뒤에 코드가 조금 잘리긴 했네요. 자, 이 경우는 각각의 딕셔너리가 전부 구성이 똑같아야 돼요. 안 그러면 표가 성립이 안 되니까. 그럼 딕셔너리의 요 키는 데이터 프레임의 컬럼이 됩니다. 자, 특별한 기교를 부리지 않았으니까 지금 여기서 인덱스는 1년번으로 붙어 있죠. 자, 생성된 데이터 프레임 객체에서 데이터 프레임에서 인덱스를 따로 잡아주는 게 아니라 컬럼들 중에 하나를 뽑아서 인덱스로 승격시킬 때 데이터 프레임 set index 이름이라는 컬럼을 인덱스로 바꿔라 라고 하면은 그 결과가 적용된 객체가 리턴돼요. 그럼 df2를 출력해 보면은 이름이라는 컬럼이 인덱스로 승격되어 있는 거예요. 인덱스는 데이터가 아니에요. 자, 지금 여기 보면 리턴 받고 있죠.
그럼 원본은 바뀌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df.setIndex 이름이라고 한 다음에 두 번째 파라미터로 inplace true라고 하면은 이 경우에는 리턴 값이 없고요. 리턴 없이 원본에 즉시 반영이 돼요. 리턴을 받아서 쓸 건지 아니면은 원본을 바로 수정을 할 건지 그건 필요에 따라 결정하시면 되는데 판다스가 제공하는 메서드 중에 인플레이스 트루가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따로 외우지 마시고요. 넣었다가 에러 나면 오픈하고 빼시면 돼요. 자, 지금 요 형태가 데이터 프레임 2예요. 여기서 리셋 인덱스라고 호출하면은 요 녀석의 인덱스가 풀립니다. 그래서 일반 컬럼으로 바뀌죠. 보면은 이제 인덱스는 좀 굵게 표시되죠. 인덱스는 나중에 데이터 분석할 때 분석 대상이 아니에요. 자, 리셋 인덱스는 기존의 인덱스를 컬럼으로 되돌리면서 일련 번호 인덱스를 새롭게 만들어요. 자, 얘를 컬럼으로 되돌리면서 일련 번호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러면 이게 지금 df3인데 여기에서 리셋 인덱스를 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얘가 일반 컬럼으로 바뀌면서 일련 번호가 그대로 또 붙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새로운 컬럼이 추가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렇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필요할 경우에 따라서는 인덱스를 새롭게 만들 때 기존 인덱스를 날려버려야 될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여기 일련 번호가 막 뒤죽박죽으로 섞여 있다. 그러면 그 일련 번호를 날려버리고 새롭게 일련 번호를 매기는 경우. 자, 그때는 이제 리셋 인덱스 하면서 드롭 트루라고 하면은 기존 인덱스를 날려버리고 새로운 인덱스를 추가합니다. 자, 데이터 프레임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우리가 직접 만드는 과정인데, 앞으로 매번 수업할 때마다 이렇게 데이터 프레임을 직접 만든다라고 하면은, 데이터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이런 코드를 맨날 실습을 해야 돼요. 요거는 오늘까지만 하시면 되고요. 앞으로 분석할 때는 제가 미리 준비된 엑셀 파일을 온라인에 이렇게 띄워놓을 거예요. 그래서 이 주소를 입력하시면은 파일이 다운로드가 됩니다. data.fsm.kr 밑에 EDA 데이터 밑에 grade.csv라고 입력하고 엔터 땅 치시면 파일이 다운로드 될 거예요. 그럼 이제 얘를 더블 클릭하면은 이렇게 데이터가 열리는 거죠. 이런 식으로 모든 예제 데이터를 다 준비를 해놨어요. CSV 파일이라는 게 뭐냐면은 엑셀로 정리된 거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요. 그러면 여기 파일 형식 중에 쉼표로 분리라고 하는 형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엑셀 파일의 일종이에요. 어떻게 만든 거냐면은 엑셀의 이 표 형식을 메모장으로 표현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CSV는 메모장 파일이에요. 엑셀의 행은 줄바꿈으로 구별하고요. 각각의 칸을 쉼표로 구별한 형태예요. 이게 CSV라는 형식이에요. 자, 판다스가 갖고 있는 내장 함수입니다. read CSV 라고 하면서 만약에 이 CSV 파일을 내가
소스 코드가 있는 폴더에다가 다운로드를 받았다.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쓰고 싶다 라고 하면은 여러분이 작성 중인 주피터 파일이랑 똑같은 폴더에다 놓으시고 파일 이름만 지정하시면 돼요. 그럼 내 컴퓨터에 있는 파일을 열어요. 그러려면 매번 파일을 여러분들이 직접 다운로드 받아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셔도 되고, 온라인상에 있는 파일 주소를 직접 이렇게 열어버리면, 제가 샘플 데이터는 다 웹사이트에 띄워놨어요. 그러면은 온라인에서 얘가 파일 다운받아서 직접 열어요. 이때 인코딩이라고 하는 옵션이 중요한데요. 이거는 한글을 처리하는 저장 방식입니다. 메모장에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면은요, 인코딩이라는 옵션이 있어요. 자, 크게 안시랑 UTF-8 두 가지만 생각하시면 되는데, 안시라고 하는 거는 보통 컴퓨터에서 안시라고 하면 표준을 뜻해요. 인코딩은 문자열을 처리하는 방식이에요. 우리는 지금 한글 윈도우 쓰죠. 그래서 안시 방식으로 저장할 경우는 EUCKR이라는 값이 돼요. UTF-8은 다국어를 지원하는 버전이에요. 엑셀에서 저장되는 CSV 파일은요, 인코딩이 무조건 EUCKR입니다. 이거를 잘못 지정하면 한글이 깨져요. 출력할 때. 혹은 에러 나거나.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 같은 경우는 UTF-8을 기본으로 해요. 인코딩이 저장됐을 때 설정된 값과 다르면 에러가 나거나 한글이 깨져요. 그래서 요거를 잘 맞춰줘야 되는데, 엑셀로 저장한 건 무조건 EUCKR.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엑셀에 있는 내용을 데이터 프레임으로 싹 불러옵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인덱스를 하나 잡아주는 거죠. 이름이라고 하는 요 컬럼을 인덱스로 주기 위해서 set index 주면 되고요. 자, 그럼 이름이 이렇게 바뀌죠. 아니면은 아예 데이터를 불러올 때부터 read CSV 다시 똑같은 파일 주소 주고요. 인코딩 잡고 엑셀 파일에서 이름이라는 제목을 갖는 컬럼, 즉 칸을, 열을 인덱스로 지정해라 라고 읽어올 때부터 옵션을 주는 방법도 있어요. CSV 파일을, 이건 엑셀 파일이건 딱 열면은 첫 번째 줄은 무조건 컬럼 이름이 돼요. 거기서 이름이라는 제목을 갖는 요 열을 인덱스로 지정해라 가 됩니다. 자, 이번엔 마지막으로 엑셀 파일에서 가져오는 거예요. 자,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오픈 파이 엑셀과 XLRD라는 패키지가 추가로 깔려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실습하기 전에 명령 프롬프트 열어서 이거 설치하시고 비주얼 스튜디오 한번 껐다 켜시고요. 리드 엑셀 파일 주소입니다. 아까 CSV랑 똑같은 규격이고요. 엑셀 파일을 열 때 편한 거는 인코딩을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엑셀 파일을 더 선호해요. 마찬가지로 이름이라는 열을 인덱스로 지정해라 라고 부여한 거죠. 이렇게 하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을 확인할 수 있어요. 자, 데이터 프레임을 만드는 현재 우리가 이제 다룰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정리한 겁니다. 이 중에서 앞으로 예제들은 이제 엑셀 파일 위주로 할 거고요.
지금 우리가 탐색적 데이터 분석을 하고 있으니까 네, 요만큼의 데이터 파일들이 미리 지금 준비가 되어 있어요. 꽤 많죠. 이거는 이제 머신러닝 수업용 샘플 데이터들이고요. 그래서 그때그때 이제 제가 이런 식으로 데이터 파일의 주소를 제시할 텐데, 실습에서 이렇게 주소를 통해서 데이터 프레임 로드하는 것과 동시에 이 데이터 파일들을 여러분들이 따로 저장해서 보관을 해 놓으세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3시 반까지 정리하시고 10분 쉬었다가 3시 40분에 봅시다. 자, 마지막 교시 봅시다. 우리가 이제 파이썬 코드를 작성을 하면 외부에 있는 어떤 형태를 파이썬으로 가지고 들어와요. 이때 데이터 프레임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가지고 분석에 적합하게 가공을 해요. 그 가공하는 과정을 통칭 데이터 전처리라고 해요. 그럼 이제 한참 이제 분석을 하고 나면 이게 한 번에 안 끝나요. 분석할 때 여러 번 해봐야 돼요. 그럼 이제 만약에 프로그램을 껐다 키면은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데이터를 가져온 다음에 데이터를 가공하고 나면 1차적으로 얘를 저장을 해요. 그럼 다음번에 또 할 때는 얘를 바로 불러오면은 이 중간 처리 과정 생략할 수 있잖아요. 데이터 프레임을 저장할 때는 엑셀이나 CSV 형식으로 저장을 해요. 자, 리드 엑셀을 가져왔고요. 일단 예제에서 쓸 샘플 데이터, 학생표, 성적표 데이터 가져왔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엑셀로 내보내기예요. 자, origin.toexcel이라고 하면서 저장될 이름을 지정하면 파일이 저장됩니다. 요 단어는 따로 이제 출력되는 결과물은 없어요. 왜냐하면 저장을 할 거니까. 자, 그래서 한 단계별로 보여드릴게요. 자, 데이터 불러왔고, 데이터를 내보내기라면은 1.xlsx라는 파일이 여기 이렇게 생겨요. 이거는 VS 코드로는 못 열거든요. 그래서 익스텐션 중에 엑셀 뷰어라고 하는 익스텐션이 있어요. 얘를 설치하면은 간단한 엑셀 파일을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설치하고 선택하면 이렇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에서 엑셀이 보여요. 자, 요거는 이제 매번 파일을 같이 봐야 되니까 실행 결과를 같이 한번 비교해 볼게요. 자, 기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저장을 하면 이 원본 데이터 프레임을 그대로 다 저장을 합니다. 자, 여기 보면 이제 데이터 프레임에 인덱스 이름이 이름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기 첫 번째 열도 그대로 이름이라고 저장이 된 거거든요. 인덱스 true 내지는 false로 데이터 프레임의 인덱스를 같이 저장할지 여부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만약에 저장을 한다면 인덱스 라벨에다가 지정하는 값으로 이 인덱스 이름을 바꿀 수 있어요. 그래서 두 번째 파일을 열어보면은 여기 열 이름이 name으로 바뀌었죠. index equal false라고 하면
fails라고 하면은 인덱스를 빼고 저장을 해요. 그리고 원본 데이터 프레임에는 학년, 성별, 국어, 영어, 수학, 과학이 있죠. 여기서 내가 컬럼스라고 하면서 저장할 필드 이름을 지정해주면 얘네들만 골라서 저장을 해요. 헤더라고 하는 곳에 전달하는 파라미터는 컬럼의 이름을 바꿔서 저장합니다. 학년, 성별, 국어만 저장하면서 이름을 영문으로 바꿔서 저장한 거죠. 그래서 생성되는 3.slxx를 열어보면은 필드가 선택되어 있고 필드 이름이 영문으로 바뀌어 있죠. CSV로 저장을 할 때는 인코딩을 지정해 줘야 돼요. CSV 파일은 메모장이 기본이기 때문에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를 열면 이렇게 텍스트 파일로 보여요. 자, 얘도 이제 index true, false 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columns와 header 옵션 지정할 수도 있습니다. 엑셀로 저장할 때랑 CSV로 저장할 때 가장 큰 차이는요, 인코딩을 지정을 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인코딩을 지금 여기서 UTF-8로 지정했죠. 그러면 이 CSV 파일을 엑셀에서 열면 한글이 깨져요. 엑셀은 EUCKR밖에 못 여니까. 그러면 얘를 인코딩을 EUCKR로 저장을 하면 자, 2.csv예요. 엑셀에서 열면 정상적으로 보이거든요. 하지만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한글이 깨져요. 비주얼 스튜디오 코드는 UTF-8밖에 처리를 못해요. 그러니까 적합 프로그램마다 한글을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적합한 방법으로 지정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요거 따지기가 싫어서 그냥 엑셀로 저장을 해요.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봤고요. 자, 이제 데이터 블록이 저장하게 다 됐으니까 이제 데이터 프레임 자체를 좀 더 열심히 봅시다. 자, 새로운 파일에서 리드 엑셀 가져왔고 리드 엑셀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적표 데이터 불러왔습니다. 자, 데이터의 구조 확인. 데이터 프레임 객체, 여기 보면 오리진이라는 이름으로 가져오잖아요. 자, origin.ndim 이라고 하면 차원수를 확인해요. 자, 2차원 되어 있죠. 근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크게 의미가 없는 게 데이터 프레임은 애당초 2차원 데이터예요. 쉐이프, 행과 열의 수를 확인합니다. 9행 6열이고요. 자, 다시 한번 원본 봅시다. 하나, 둘, 셋, 넷. 여기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9행 6열이라고 그랬죠? 인덱스는 안 치는 거예요. 요거 확인시켜 드리려고 카운트 해봤고요. origin.dtypes라고 하면은 데이터 컬럼별로 데이터 타입을 확인합니다. info라고 하면은 이걸 한꺼번에 봐요. 자, 인덱스는 9개 요소로 되어 있고 철수부터 석연까지 있다. 컬럼은 학년, 논, 널, 값의 9개고요. 빈값 없고 데이터 타입. 이런 식으로 전체 정보를 확인하는 게 info예요. 데이터를 로딩하면 분석에 앞서서 이렇게 데이터의 유형을 먼저 확인을 해야 돼요. 유형에 따라서 분석 방법이 달라질 수 있고요. 그리고 국어 점수인데 만약에 여기가 오브젝트로 들어왔다. 그러면은 뭔가 잘못돼 갖고 전체를 문자열로 인식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는 적절한 가공을 해야겠죠. 자, 오리진에서 국어라고 하면 데이터 프레임은 열 우선이라고 그랬어요. 국어에 해당하는 열만 통째로 가져옵니다. 국어 점수만 가져온 거죠. 특정 열에 대해서 타입 함수 확인하면은 시리즈로 되어 있는 거 알 수 있죠. 그러니까 데이터 프레임은 아까 제가 열 하나를 시리즈라고 했잖아요. 시리즈를 여러 개 모아놓은 게 데이터 프레임이에요. 열을 우선적으로 접근하는 게 나는
도저히 적응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행 우선으로 조회할 수도 있어요.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록이라고 하는 걸 붙이는 거예요. 록은 인덱스 이름 기반 접근입니다. i록은 로케이션에 대한 인덱스예요. 인덱스 번호 접근 기반이에요. 그러니까 프로그래밍에서 친숙한 거는 i록이 친숙한 거죠. 자, origin.log이라고 하면은 철수에 해당하는 가로 한 줄을 가져와요. 열별로 정보가 들어있죠. origin.log이라고 해도 가로로도 시리즈예요. 데이터 프레임은 가로 세로가 전부 시리즈다. 자, origin.ilog이라고 하면 0번째 행을 가져옵니다. 반복문을 돌려야 된다고 하면 얘가 제일 편하겠죠. 슬라이싱도 가능해요. ilog 1번째부터 4번째 전까지 슬라이싱도 가능합니다. 단일 값을 확인할 때는 열행 순서입니다. 국어열에서 철수행. 국어열에서 철수가 지금 여기 없네요. 철수행. 그럼 점수 나오죠? 나는 반드시 행렬 순서로 접근하고 싶다 라고 하시면 i록을 붙이고 철수 국어, 인덱스 이름, 컬럼 이름. 이때 괄호 하나에 몰아서 쓴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0번째 행 이렇게 인덱스 번호로 접근하고 싶으면 i록 1,2 1번째 행의 2번째 열. 우리가 쓰는 프로그래밍적인 기법은 요거예요. 자, 슬라이싱에서 콜론만 있으면 처음부터 끝까지 다죠. 모든 행에서 3번째 열만 가져와라. 표현 방법이 되게 다채로워요. 데이터 프레임에서 특정 컬럼의 값을 바꾸고 싶다 라고 하면은 그때는 유일하게 행렬순으로 접근할 때만 허용이 돼요. 열행순으로 접근하면 값 대입이 안 됩니다. 자, 철수행에서 국어열에 해당하는 거를 100으로 바꿔라. 철수행에서 국어에 해당하는 거를 100으로 바꿔라. 값을 직접 대입하는 건 이렇게밖에 안 돼요. 자, 데이터의 일부만 확인할 때 실제로 다루게 되는 데이터 프레임은요 수십만 개의 행을 갖고 있을 거예요. 그거를 다 출력하면 출력도 안 돼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를 로드하면은 데이터의 일부만 출력해서 데이터의 형태를 가늠해야 됩니다. 헤드, 머리만 출력합니다. 이 하면은 상위 2건을 출력해요. 파라미터가 없으면 상위 5건이 기본이에요. 되게 많이 쓸 겁니다. 테일, 하위 n건을 출력합니다. 파라미터 없으면 얘도 5개가 기본값이에요. 그러니까 끝에서 2개 가져오는 거죠. 자, 데이터의 빈도수 확인 origin.valuenames라고 하면은 데이터 프레임 전체에 대해서 빈도수를 가져와요. 근데 이거는 알아보기가 힘들죠? 정신없죠? 그래서 보통 빈도수는 열별로 확인을 해요. 성별에 대해서 밸류 카운트라고 하면 남자 6건, 여자 3건 이렇게요. 자, 오늘 요거까지 내용 확인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분량을 좀 욕심을 내서 그 파일 보내드린 게 하나가 남았죠. 데이터 전처리 부분은 이제 내일 진행하는 걸로 합시다. 왜 제가 자꾸 수업 시간을 하루 4시간으로 생각할까요? 자, 여기까지 마무리하시면 돼요. 네, 고생하셨어요. 녹화 여기까지 할게요.